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소영입니다. 지난번에 홍상수 감독의 작품들을 큐레이션하는 특별편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거장이죠. 일본 대표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특별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고레에다 감독은 배두나 송강호 아이유 등 유명한 한국 배우와 협업한 적도 있고 또 내한도 자주 와서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영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본격적인 감독의 영화 탐구에 앞서서 다들 이전에 봤던 감독의 작품이나 아니면 감독 자체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는 괴물이라는 작품으로 이 감독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네, 처음엔 대체 무슨 영화인지 감도 안 잡혔거든요. 네, 일본 영화의 특유한 음산한 분위기가 담겨 있어서 솔직히 공포 영화인 줄 알고 눈도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영화를 보다 보니 왜 감독이 거장으로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무거운 문제를 담은 이야기를 세 명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전 굉장히 신박하다고 느꼈어요. 네. 처음에 뭐지? 싶었던 단서와 인물의 행동이 사실은 사건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였고 뒤로 갈수록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죠. 네, 저는 영화를 2번 이상 잘 안 보는 편이기도 한데 또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로 정말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기로 감독에 대해 찾아보니까 일상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담는 작품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감독만의 휴머니즘을 다루는 것이 이 고레에다 감독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영화 괴물 진짜 명작이잖아요. 그래서 월드콘에서도 이전에 괴물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상윤 씨도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감동받으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침을 좀 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진짜 좋아하고요. 인생 영화기도 하고요. 저는 그 깊은 생각을 좀 하고 싶을 때마다 이 영화 괴물의 사운드 트랙 중에 아쿠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좋죠. 그거를 오늘도 듣고 왔는데 책 읽으면서 뭐 그렇고요. 제 인생 영화 탑 3 안에 뽑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어느 가족을 필두로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브로커, 제 인생 영화인 괴물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세계를 키워드로 표현하면 비일상의 일상화, 가족, 사회의 모서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비일상적이고 사회의 모서리에 존재하는 이들을 세심하고 또 따뜻한 시각으로 담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현존하는 일본 감독 중에서 감독 자체에 많은 팬클럽을 수반하는 유일한 감독이지도 않을까라는 그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 감독은 가족의 이야기를 특히 자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아동이 중심되는 작품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나 괴물이 그렇죠. 근데 확실히 기존의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건 아동과는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미디어에서 아동을 주제로 한 작품은 자체 수도 적을 뿐더러 그렇죠. 아동을 어떤 수단으로서 소비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애기들이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 약간 애어른 캐릭터가 나오는데 약간 저는 그것도 좀 그런 수단으로서 소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그런 자기적인 묘사랑 다르게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 속에서는 아동이 정말 아동 그 자체로 그려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는 세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들. 저는 감독의 그런 점들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영화에서 항상 담고 있는데 동시에 좀 어딘지 모르게 따스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이런 요인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이제 고레에다 감독은 본인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족에 대한 세계관을 다방면으로 영화로서 잘 풀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레에다 감독 영화를 보면 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생각하는 된다는 점에서 약간 이게 진짜다. 진짜 이게 진짜다라고 느낀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영화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해서 단죄하고 욕할 수 없다라는 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가족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약간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영화는
2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닌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고레에다 감독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혹시 소연 씨가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를 상연한 후 해외 언론사의 취재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질문받거나 지적된 점은 당신은 영화의 등장인물을 도덕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아이를 버린 어머니도 단죄하지 않는다. 였다. 영화는 남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감독은 신도, 판사도 아니다. 악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알기 쉬워질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이 이 영화를 자신의 문제로서 일상에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싶다라는 게 내 대답이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이 악인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이 영화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일상에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 관객들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이 영화를 또 곱씹으면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화에서 던지는 문제와 질문들에 대해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대표작 4편을 골라서 각자 감상한 후 이를 분석해 왔잖아요. 네. 네. 이를 함께 공유하면서 감독의 작품관에 대해서 한층 깊이 있게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 이렇게 총 4작품을 소개해 볼 텐데요. 그럼 개봉 날짜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2004년 작품인 아무도 모른다를 맡았는데요. 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전에는 돌아오겠다는 메모와 약간의 돈만을 남긴 채 떠나버린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기다리는 4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 4아이 중에 장남이지만 고작 12살인 아키라가 이제 3명의 동생들을 돌보면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오겠다고 했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봄이 되어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가 빨리 돌아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4명의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보내기에는 감당하기 벅찬 시간들을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함께 보내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이제 이 영화는 제가 고레에다 감독한테 빠진 빠지게 된 입문작. 네, 그런 영화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울고 싶은지 아무도 모른다. 오, 빨간 안경 쓰셨는데요? 그럼요. 빙의를 해서 이런 평을 남겼는데요. 네. 이제 어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네.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느꼈거든요. 음. 그리고 영화에서는 뭔가 일종의 다큐멘터리처럼 제3자의 시선으로 내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담아내요. 방치당하고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비극적인 것이 다 보여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이제 너무 담담하게 풀어가니까 네. 그 두 지점이 미묘하게 엇갈려가지고 더 참혹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작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1988년 도쿄에서 일어났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래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영화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아, 실화와 당이기까지. 네, 오. 정말 보고 싶네요. 제가 울고 싶어집니다. 아. 오, 좋아요. 저는 네. 2013년 작품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아버지란 무엇이고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다룬 영화인데요.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보자면 이제 경제적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류타와 미도리, 그 아들인 케이타 가족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유지하는 유다이와 유카리 리세이 가족이 등장해요.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던 중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로타와 유다이의 친아들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돼요. 즉 케이타는 사실 유다이의 아들이었고 류세이가 류타의 아들이었던 거죠. 두 가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생각했어요. 가족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고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는데 사실 피보다 진한 것은 시간이자 역사 아닐까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 가족 친화적인 유다이와 다르게 아들에게 한없이 차가운 류타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명해 주죠.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느 고레에다 히로가즈 영화처럼 비극적 소재를 인류애적인 시각으로 잘 담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같은 렌즈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담아내더라도 감독의 마음과 시각에 따라서 소재를 풀어내는 방식과 연출이 이토록 다를 수 있구나를 진짜 몸소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영화도 감동적이에요. 참 좋아요, 영화가. 너무 좋아요. 네, 저는 2015년 작품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았는데요.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제목을 봤을 때부터 뭔가 잔잔한 느낌의 영화일 것이라 추측했는데 역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영화였어요. 영화는 일본 가마쿠라의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네 자매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15년 전에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 어머니마저 세 자매를 남겨둔 채 떠나버려요. 그렇게 가슴 아픈 상황을 견디면서 맏딸 사치, 둘째 요시노, 셋째 치카 이 세 자매는 어머니가 남겨둔 오래된 집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장례식에서 세 자매는 혼자 남게 된 또 다른 아버지의 딸을 발견하고 이후 그녀를 안쓰럽게 여겨서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긴 했어요. 그렇네요. 어찌 보면 가정을 파탄나게 한 장본인의 딸이니까요. 네. 원망 하나 없이 그를 집으로 들인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어색하고 낯선 동거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사랑을 추억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네. 영화는 네 자매가 일상 속에서 겪는 소소한 사건들, 죽음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잔잔하게 그려내는 편이에요. 이 과정에서 각자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담기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어머니와 세 자매가 마지막엔 결국 화해를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정말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가족이니까 가족이기에 이런 화해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자극적인 장면 없이 잔잔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줄거리도 이 영화의 배경을 만드는데 뭔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또 원테이크로 찍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가족들의 일상을 실감나게 하는 촬영 방식이라 전 집중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이미 아버지의 불륜으로 한 번의 상처를 받은 첫째 딸 사치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고 굳이 그런 식으로 불륜을 암시하는 장면을 넣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빼고 전체적으로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재밌어 보여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요즘 보기 드문 아주 잔잔한 영화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극과 도파민을 즐기는 현대인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고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그런 가족관을 넘어서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이 작품은 극적인 사건이나 자극적인 갈등 대신 평범한 일상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소소한 행복 그리고 성장의 순간을 담담하게 그렸기에 의미 있는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그 잔잔하고 다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잔잔하다고 해도 재밌는 영화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네, 저는 2018년 영화 어느 가족을 맡았는데요. 네, 이 영화는 같은 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해요. 이제 조금 긴데 제가 그러니까요. 이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떡 걸렸어요. 최대한 이렇게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왜 어느 가족이냐 하면 이 영화가 가진 설정을 보면 일단은 할머니, 엄마, 아빠, 엄마의 이복 동생인 처제,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3대에 걸친 가족 형태를 띤 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아니고요. 네. 서로가 삶을 연명하기 위해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 생존적인 목적으로 묶여 있어요. 이들은 일단 할머니 하츠의 위자료와 연금으로 생활을 주로 하고 거기다가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하긴 하는데 도둑질도 곁들여서 살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 도둑질을 도와주면서 같이 살고 또 여기서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처제의 포지션인 아키라는 인물이 성매매로 돈을 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참 기상천외한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이 부부도 진짜 부부가 아니고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 이 자식인 아들 슈타와 딸 유리도 친자식이 아니에요. 버려진 곳에서 데려왔어요. 특히 딸의 경우에는 한밤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아빠인 오사무가 발견을 하고 데려와서 밥만 먹이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대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린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서 그냥 안 돌려보내고 같이 삽니다. 일종의 선의에서 비롯된 유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평범하지 않은 형태의 가족이 범죄와 생존의 어떤 경계선을 넘나들다가 나중에는 또 범죄도 발각되고 되게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평가도 받아요. 법적이나 아니면 언론적으로. 네, 그런 영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족이 가진 선과 악의 모호함입니다. 일단 이들이 좀도둑으로 생활을 연명해요. 원제가 좀도둑 가족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게 주인이 망할 정도만 아니면 도둑질 정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담시키잖아요, 아이들을. 맞아요. 또 특히나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제대로 된 도덕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도 그걸 시키는 게 그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기를 받아줬다는 일종의 부채감으로 그 도둑질을 거부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명백하게 옳지 못하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를 계속 보면 어른들에게 너는 가해자야 라고 마냥 비판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이들도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었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세대의 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어쩌면 오사무가 아들 쇼타였던 시절부터 그 오사무에게도 또 다른 어른들이 가져야 할 책임, 거시적으로는 어떤 사회 모퉁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들이 그렇다면 가족이 맞을까입니다. 분명하게 이들이 혈연이나 어떤 법적인 절차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선택받은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뭐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명백한 목적에 의해서 맺어진 가짜 관계이니까요. 근데 또 동시에 서로 진심으로 감정을 섞고 유대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괴가 발각된 뒤로 이 유리라는 딸 롤이 이제 친부모에게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그때 가족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아들도 그 아빠가 아빠 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 하는데 절대 안 해줘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서 있을 때 아빠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꽤 길게 말했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볼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인물이 일단 6명의 주요 인물이 각각 나오는데 각 인물적 특징도 되게 크고 이들의 관계도 되게 들여다볼 점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 되게 등장하는 수많은 은유적 장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주 간략하게만 말한 거고 맞아요. 좀 제대로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 교수님이 좋아할 것 같은 플롯이. 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엄마 롤이었던 네. 그분의 그 마지막 치주당할 때 연기가 맞아요. 그 눈물 연기가 네. 저 그거보다 같이 울었어요. 저도 그게 가장 강렬하게 네. 기억에 남아요. 맞아. 그리고 이 영화에 그 대사가 있거든요. 스스로 선택한 게 더 강하지 않겠냐 맞아요. 하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저도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가지고 네,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 네 작품만 보고 살펴보더라도 네. 이제 감독은 우리에게 특히 가족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길 바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잊고 있던 가족의 형태라든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관계의 이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공감합니다. 네, 영화를 통해서 일상 속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감독도 이러한 가족의 사랑을 영화로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리 화가 나고 꼴 보기 싫어도 어느샌가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어쩌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요즘엔 내 편이 되지 않는 가족도 많긴 하지만요. 그렇죠. 특히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면서 처음엔 스즈와 동거를 결정한 세 자매의 모습이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들이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어느새 이 네 자매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더라고요. 남겨진 그들에겐 잘못이 없죠. 그들 또한 피해자니까요. 단지 이혼 가정이라 해서 그들 비난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저는 고찰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혼 가정에 대해서 시선을 넓혀주는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넓게 보면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부터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까지 가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느 가족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가족의 형태도 띠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뭔가 완벽하게 가짜 가족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혈연적 관계, 법적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이혼을 대놓고 말해도 불쌍하게 여기거나 안 좋은 시선을 가지는 인물은 없더라고요. 그 점에서 현실과 다름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죠. 이혼 가정이라고 밝히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영화는 이러한 이혼 가정에 대한 시선을 꼬집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혼 가정을 보듬어주는 것 또한 사회의 몫이잖아요. 감독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남겨진 가족에게 위로를 건네고 그들의 행복을 바랬던 것 아닐까요? 이러한 장면들이 쌓여 이혼 가정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에서 제가 시청했던 감독의 영화들을 종합해봤을 때 고레에다 1호까지는 반성하는 어른으로 느껴져요.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영화를 관통하는데 대체로 이 영화들을 본 청자들은 반성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앞서 말한 어느 가족이나 바닷마을 다이어리 속 다름뿐만 아니라 영화 괴물의 경우에도 사랑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랑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어른과 수용한 어른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괴물인지 생각하고 반성하게 만들죠. 제가 소개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질문합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기른정과 나은정,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은정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혈연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시선만이 정답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비일상을 갑자기 일상화시켜서 영화로 만들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세계도 존재한다.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서사를 부여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성하게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사회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영화는 언제나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들은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사회에 글을 써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영화 감독들은 영화로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저 감독이 일기장이 끄적인 것 같은 영화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저 이제 일기 취급이나 받지 이 시대 최고의 영화라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서론이 좀 장황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는 이 시대에 있어서 좋은 영화이고 그 가치에 걸맞게 사회에 크고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봐도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나 관계에 대해서 곱씹어보게 됐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편의 영화를 통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그리고 그의 작품관이 시사하는 바 나아가 그것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거장으로 불리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비슷한 이야기는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매번 참신하고 새롭고 독특한 소재의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담아내는 방식과 풀어내는 방법 그리고 시각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 맥락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가족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소재를 아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국에도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주 많죠. 7번 방의 선물, 신과 함께 다 1000만 영화도 넘었고요. 물론 마니아층도 존재하겠지만 이 영화들은 뻔한 심파다 이런 비판도 받곤 하잖아요. 반면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의 형태와 가족의 변화 문제들을 그만의 따뜻한 인류애적 시각에서 풀어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자성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고의 중심을 나로부터 타인, 나아가 세계로 확장시켜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콘텐츠, 이거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진짜 뛰어난 거장이지 않나라는 평을 남기고 싶네요. 저는 감독의 공감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인간의 고통과 현실에 공감하고 이를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특히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뤘을 때 대중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문제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사회 문제를 부담스럽지 않게 다뤄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칭송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차가운 현실 끝에 따뜻함이 몇 스푼 얹어 있는 것 같은 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감독 중에서 작가라고 불릴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작가라고 불리려면 본인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세계관을 영화로 잘 풀어서 설득해야 되고 네. 또 사람들이 떠올리고 곱씹어 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고레에다 감독은 그걸 가능하게 하니까 감독이자 동시에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장으로 불리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저도 앞선 평가들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이 영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일상에서도 사회에서 그 영화가 비판하는 메시지나 그런 여운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좋죠. 네. 근데 앞서 언급하셨던 그런 사유하는 영화, 반성하게 만드는 영화 이거 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그런 점에서 훌륭한 감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11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4편의 영화와 함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고레에다 감독에 대한 한 줄평 타임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상윤 씨부터 진행해주세요. 네. 저는 인간의 힘을 믿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 남겼습니다. 이 감독의 영화에서 묻어나는 그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소망 이런 게 좀 잔잔하게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평가를 남겨봤습니다. 네, 저는 일상 속 아픔을 조명하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남겼는데요. 네.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그런 아픔을 조명해서 그의 영화에서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세상에 필요한 감독, 근데 심지어 인기까지 많아서 다행인 감독 이렇게 해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 심지어 인기까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고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얘기를 나눠주잖아요. 네. 이런 점이 특히 이 감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고 싶은 이름 대박이네. 이라고 남겼는데 네.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가 제일 재밌다라고는 답하기 어렵지만 저한테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답할 것 같거든요. 와. 뭔가 관객들이 제가 만든 영화를 계속 곱씹고 제가 죽어서도 떠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평가를 다 들어봤는데 다들 되게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전에 홍상수 영화도 했는데 정말 되게 참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인사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발 MG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희진이었습니다.